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유포했다 1심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뭐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 나왔어요. 일단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제 스탠스는 뭐 이제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판결 같은 것이 이제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이 나올 때도 적어도 법원은 욕하지 말자. 그렇죠. 이런 예. 주의였어요. 왜냐하면 민변에 계셨었죠? 예, 민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심판은 늘 필요하고 누군가는 결국에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욕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진다. 웬만하면 심판은 건들지 말자라는 주의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명백하게 오심을 했을 때는 더 분노하고 그 심판은 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제가 다른 법조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완전히 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기소할 사건이 아니었지만 기소가 된 이상 만약에 법원이 이제 자판기처럼 그대로 기소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 유죄가 나도 벌금 50에서 80만 원 사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형상 지나치게 과도해서 이 심판의 판정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번째로 법리적으로도 뭐 이거는 이제 차분차분 따져봐야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제가 볼 땐 이게 좀 민주주의에 대단히 위험한 징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법부가 재량범이라고 얘기하는 게 입법 취지에 근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정해진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맞게 그것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법부가 계속 입법 재량권을 갖다 확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것에 그러니까 적어도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확대도 문제입니다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예를 들면 형량을 때리고 소위 여당 대선 후보였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봐도 20대, 21대 국회에서 시정받은 게 선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2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금품이 실제로 오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소위 구형부터 시작해서 시정이 나왔다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 사안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사가 시정을 때리는 시정이라고 하는 건 인실을 구속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정치적 영역까지 매우 깊숙이 들어오는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의 매우 위험한 징후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아 평론가는 일단 이 스튜디오 너무 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춥기 때문에 예. 손이 막 얼었어요. 예. 따뜻하게 이렇게 컵을 좀 잡고 예. 잡으면 약간 좀 따뜻해져요. 아니 오늘 아니 날이 옆에 있는 컵 있잖아요.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오늘 날이 그 많이 컵은 추워졌습니다. 종이컵이라서 그렇게 따뜻하지 않을 거고. 춥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면서 예. 네, 여기가 춥다 예.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일단 판사가 이 검찰의 논리에 상당히 경도된 측면 하나, 그 다음에 그 경도된 가운데에서도 이 검찰의 취지, 그러니까 검찰이 뭘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그 선으로 상당히 맞춰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제 백현동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인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이제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록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지만 이 결국은 대선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의식하고 한 발언이고 이 대선에 관련돼서 이 한 발언으로서 본인이 준비를 하고 와서 이제
한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 뭐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어떤 그런 허위사실 공표라는 조항을 이제 적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게 검사의 어쨌든 공소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리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검사는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거는 좀 무리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하는 거는 무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다를 적용하는 건 무리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쟁점을 좁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토크 콘서트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진을 근거로 뭐 골프를 쳤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 사진도 뭐 조작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사진을 가지고 골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골프를 안 쳤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들어서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라고 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는 논리로 요거는 유죄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요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이 판단을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법부가 검사 측 판단에 굉장히 경도됐다라는 거 플러스 이 검사 측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2심에서는 제가 뭐 이거를 형량이 어떻게 된다까지는 2심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2심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도한 판단이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추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발언은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사실을 조작하였다. 나를 비방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 사진 지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 10명이 찍었더만요. 예. 한 10명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것 같은 단 4명만 찍은 것 같이 포장을 해놨어요. 사진을 단체 네. 사진인 건데 네. 그래서 앞열 있고 뒷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옆에 누가 있는지 알지만 뒷열에 그렇죠. 누가 선지 모르는 상태 일법한 단체 사진을 그렇죠. 줌을 확 당긴 것처럼 요렇게 나온 사람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마치 네. 이렇게 4명이서 어깨동무하고 찍은 듯이 네. 이러면 누군지 사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한 거 아니에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에요? 10명이 찍었는데 4명만 찍은 것처럼 했으면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가끔 골프를 치니까 한 10여 년 전에 어디에서 골프를 친 분과 최근에 만났어요. 심지어는 대학원 동문이야. 근데 그분이랑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정치하지 마십시오. 허위 사실 공표.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같이 이제 사실 그 공표예요. 같은 대학원을 나온 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그때 골프 쳤잖아요 라고 하는데 10여 년 전에 골프를 쳤어. 그 사람이 그 어디 지사장으로 있을 때 골프 쳤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에 그 제약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제약사의 어떤 상표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맞다 이분이랑 골프 쳤었다. 그냥 이 기억이라는 거는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판결문에요. 네. 발언에 호응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사실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에게 이제 발언의 호응관계를 따지고 보면 네. 네가 골프를 안 쳤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언론이나 국민의힘을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아니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 네. 호응 관계를 따지고 이런 판결문은 저는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국어 책에서나 쓰는 얘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을 이렇게 논리를 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이 국어에 있는 용어를 따와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세 가지지 않습니까? 김문기를 몰랐다는 무죄. 그 다음에 사진이 조작된 거죠라는 건 유죄. 왜냐하면 골프 치지 않았냐. 그게 팩트인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을 그거는 골프 안 쳤다는 얘기다. 쳤잖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 그 다음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또 유죄. 국토부가 압박을 넣은 건 맞는데 협박의 정도는 아니다. 근데 당신 협박당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도 유죄. 해서 지금 사진 조작된 거죠 하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요 두 마디 때문에 지금 징역 1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거 10년 못 나가는 겁니다. 야당 대표. 예, 지금 1심이니까 일단은요. 1심 확정되면 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판결문 양형 검토 사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그런 거예요.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민의가 왜곡이 안 됐잖아요. 민의가 왜곡됐다고 졌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겼으면 민의를 왜곡한 건데 그렇지. 졌으면 졌죠. 민의가 왜곡된 것이 아니고 네. 당선 목적도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 취지인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네. 당선도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민의가 왜곡되지도 않았다라는 게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거짓말에 관해서 이게 판단을 했으면 그렇죠. 그건 말이 되죠. 법해. 그건 말이 되죠. 왜냐하면 거꾸로고. 당선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네.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SBS에서 그렇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한 거, 수동적으로 대답을 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감사장에서 감히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매우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준비 안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근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발언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조항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것이 경기도 지사 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장 때 문제니까 다 별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그렇다면 이건 제가 판사가 아니다. 검사를 돕는 사무관 정도, 수사관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그 가중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가중 사유가 있고 이제 감경 사유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사실 감경 사유를 고려를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선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써 있긴 합니다. 그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민의를 말씀하신 대로 민의가 왜곡됐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5% 차이로 이겼어야 되는데 0.73% 그러니까요.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라고 판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 생각에 네. 판사 생각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네. 이런 부분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가중 사유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심각성을 가중 사유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술돼 있으니까. 근데 그 방송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토크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논리대로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었고 뭐 내지는 이게 토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논리를 엮을 수가 있는데 그 토크 콘서트에서 한 얘기가 사실은 그 골프 발언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골프 발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나온 그 사진과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나온 사실은 이게 즉흥적 발언에 가까운 얘기라고요. 아. 그러면은 여기 이 발언과 관련돼서 이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파급력이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중사유로 얘기하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거는 오히려 감안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 가중 요소를 보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그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가지고 생중계된 그런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생중계가 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대선에 한번 활용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검사의 주장이고 검사의 공소 사실인데,
그러면 어느 국정감사에서인들 그러면 어느 이 국회에서의 행사인들 그러면 생중계가 안 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국정감사는 이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모든 국회는 정치적으로 다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원인 재판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은 요 방송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컸다라는 부분을 그 국정감사장의 어떤 방송에다가 가중사유로 이제 판단한 거는 제가 볼 땐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런 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트럼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임기 말에 사실상 국가 반란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재판이 4년 동안 계속 미뤄졌잖아요. 그러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사실 그거를 요거는 국민들이 민의로 선택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물론 다른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추문과 관련해서 상대를 매수했다. 뭐 이런 거는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끝까지 결심은 미뤄버리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죠. 그냥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어떤 그리고 죄의 경중이나 이런 걸 따지면 이제 비교가 안 되죠. 트럼프가 했던 죄 혐의와 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의 죄 혐의는 뭐 훨씬 더 트럼프가 했던 행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훨씬 더 큰 행위인데 하여간 미국의 사법부는 국민들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을 해봐. 모르겠다. 판단을 해서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권과 대비되는 어떤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회를 박탈해 버리면 유권자는 그러면 사법부의 판사 하나가 또는 판사 3명이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판사 몇 명이 판단을 하면 우리는 유권자들은 선택할 수 없는 민주주의인가?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무슨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가 있지? 아니 1차적으로 지난 예.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사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나 마찬가지인 건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최종심에서 끝난다면 아예 다시 유권자에게 판단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규재 씨 보수 농객이었던 정규재 씨가 페이북 제목이 뭐냐면 잘못된 판결이다예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하러 또 2번 처벌하느냐?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기소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되게 좀 불리한 위치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판사가 저게 뭐냐? 그다음에 두 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뭔데 평가를 해? 예를 들면 재판관 자체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네가 왜 판단을 하니?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에 판단하는 상황인데 판사라는 사람이 가장 객관적이 될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 저는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다.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건 대단히 중대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뭐 판사의 어떤 판결은 존중받아야 된다. 저는 존중받아야 될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존중할 수도 없는 판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진짜 위험한 민주주의 징후이고 아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는 연방 군대를 갖다 6시간 동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안 내려가지고 그렇지. 그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한 미인이라는 측면 때문에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는 상황인데 그렇죠. 기억하니 못하니 가지고 소위 대선 후보 1위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출마도 못하게 하는 판결을 소위 사법부에 있는 판사 개인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따지고 그 보면 저는 상황이라. 두 분의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으로서 주말 동안 한 생각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죠.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인 건데 이게 제가 요 판결 발표되는 거를 금요일 날 보자마자 이 지인들하고 다른 변호사들하고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게 이게 일개 판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할 일인가. 수 있는 일인지가 그러니까 그 판결 선고 나기 전에 선고문이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뭐 김문기는 무죄, 뭐 몰랐다는 네, 공표 짧게, 아니고 짧게. 짧게 단신 나올 때 근데 나는 말이야 이게 나도 내가 판사 될 뻔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판사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이 제1당 야당의 다음 유력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람의 혐의를 일개 판사가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출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개 판사가 저 직을 날라가네 만에 앞으로 대선 출마를 하네 못한 애를 결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법이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사법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혼용이 돼 있어요. 이 문제에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인 상황 자체를 일개 판사가 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선거 자체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 말고도 만약에 정말로 이게 유죄가 날 수밖에 없고 기소가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소가 된 부분에서 정말로 이 정도 형량이 나온다면은 또 국민들이 그럼 또 받아들이시겠죠. 그런데 판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진이 조작된 거죠라는 발언하고 유죄 난 거,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에 용도 변경했다라는 두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협박을 겁박으로 바꿨거나 압박으로 바꿨으면 사실 이거 유죄 안 났을 거예요. 판사 논리대로면. 예. 협박까지 없었는데 압박이 있었지만 나중에 임의대로 하세요. 그냥 성남시 판단대로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냐.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협박이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표현 때문에 지금 이 유죄가 났다는 거고 사진이 조작된 거죠라는 부분도 사진을 확대해서 올렸다는 부분에서 그걸 어떤 사람은 어쨌거나 사진에 손을 대지 않았냐 조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조작이지. 있잖아요. 예. 아니 저는 의도성이 명확한 조작이죠. 아니 그럼 의도성이 명확. 근데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골프 자를 치지 않았다. 낙선시킬 목적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국어 문법을 갑자기 갖고 오면서 이 호응과 계산 골프 쳤는데 안 쳤다로 연결된다라고 해서 주관적인 표현과 그리고 조작된 거죠라는 표현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표현인데 표현을 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공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공표.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이 발언이 됐던 부분이 국감장이라는 부분도 양형 부분에서 이게 무슨 대선 토론회고 온 국민이 보고 있고 너무 중요한 발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가 이런 한 장 이익 본 게 없다든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로 징역형도 받았어. 아니면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리 부인은 손실만 봤습니다 했는데 몇십억 원 이익 봤어요. 이런 식의 대선 토론에서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발언인데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허위 발언을 하면 이게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은 너무 많아요.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누나가 집을 사줘. 갑자기. 집을 사줘.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래서 잘 팔리지도 않는 연희동 주택을. 예? 근데 딱 그 시기야. 이상하잖아.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그냥 스스로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불기소 처분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한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의견 표현에 기억이 안 불과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니 협박, 압박이 계속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건 네. 협박이에요. 공문이 한 번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하나의 문건을 뺐잖아요. 20몇 번이 왔다며요. 근데 맨 마지막 문건을 뺐어요. 네. 뭐냐면 알았어. 그게 뭐 예를 들면 네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 한번 안 해봐. 이런 식의 공문이 또 왔는데 그 공문만 판사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피의자는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다 꽤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적어도 판사의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합리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납득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판결이 나기 이전에 많은 그 변호사 보수 패널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건 쉽지 않은데 11월 25일을 기대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유증교사 문제. 자기들은 유증교사에만 확신을 가졌던 거고 오죽하면 윤상현 의원이 그렇죠. 80만 원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당내에서요. 그러니까 아, 이미 당내에서도 이 재판은 아. 100만 원을 넘어가냐 마냐의 문제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죠. 80만 원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아. 1심에서 1심에서 이 정도 나오면 2심은 안 되는데? 라고 판단했던 거잖아. 그렇지. 100만 원 나오면 2심 가면 깎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판단했던 걸 판사가 와,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다고 얘기하니까 보수 와 박수 치고 난리가 났고 환호를 하고 왜 환호합니까? 상식적인 판결이라면 그걸 환호할 이유가 없는 건데 상상 위외의 호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참 그 사람도 웃기죠. 이게 박수 치고 환호할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거 참 골 때리는 사태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사실 징역 1년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기는 이게 1년 나올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행유예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고를 중계하자고 계속 주장을 그랬지. 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판사에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징역 1년 에이 그게 일반 법조인들 볼 때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저도 사실 방송에서 벌금 80만 원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제 많이들 이제 계속 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적이 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나와봐야. 대부분 그렇게들 예상을 했을 예.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1년 맞췄냐? 중앙일보에서도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 시나리오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중앙일보도 그랬었어. 선고가 나기 전에. 또 뭐 보통 일반적인 이른바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이례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항소심에서는 이 유무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다라는 부분, 민의가 왜곡됐느냐라는 부분, 이제 말한 곳이 국감장이었다는 등등해서 그 부분 반영이 된다면 유무죄가 변경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양형 부분은 시정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선고가 시작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금 한 건 두고 세 건, 네 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약하고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이 그렇죠.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다들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낙선한 야당 당대표가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사법살인을 했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지금 유튜브 댓글에 보면 그걸 한 줄로 해서 이재명은 김대중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보시네요, 많이들. 지금 굉장히 고약한 네.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느낀 게 주진우 의원 징역 1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곽교택 의원이 1년 얘기하는 거 인터뷰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1년 나올 사안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과거 판례 보면은 징역형 나올 사안이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뭐 하고, 그러니까 징역이 나온다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이 한동훈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징역으로 막 몰아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80만 원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게 대체적인 제가 이제 들은 보수 평론가, 방송에 나오는 패널 뭐 이런 분들 말씀이 한 8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지도부의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도부 내지는 핵심들이 징역형으로 몰고 간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혹시라도 이제 사법부와의 어떤, 이건 이제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사법부와의 뭔가 이심전심 내지는 교감 내지는 뭐 공감대 이런 거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려야 될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증교사도 있는 거지만 대장동, 백현동도 있는 것이고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재명 대표한테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사법부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방향이라는 게 뭐 언론으로 따지면 논조라는 게 방향이라는 게 비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이라는 게 잘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법리상에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게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검사의 이 공소 사실의 어떤 취지가 그거를 이제 유죄라고 하면 이게 이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가장 주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리인데 그건 이미 무죄 취지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봤을 때 징역이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으로 갔을 때 그것이 쉽게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논리 구성을 하겠지만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호적인 환경이 사법부에 조성돼 있다라고 할 때 그 법적인 이 공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얘기가 그래서 지금 고약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뭐 법정 구성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 위증교사에서의 법정 구성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야당으로의 흐름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중심이 되는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고 그리고 야당이 뭔가 주장하는 거는 다 이재명 구hak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지금 이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도 있지만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 전체 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초동 집회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할 때 검찰 개혁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막 어떤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고 막 보도가 쏟아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국 수호를 함께 외친 분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하는데 조국 수호는 빠뜨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노리는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이재명 수호 만약에 이제 그런 구호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수호 뭐 윤석열 탄핵 이렇게 나온다면 윤석열은 탄핵해야 될 것 같아. 또는 김건희는 재판 받아야 될 것 같아. 김건희 특검 뭐 이재명 수호 이렇게 나온다면 김건희 특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실제로도 뭐 70% 이상이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70% 안팎이. 근데 이재명 수호 이렇게 나오면 그게 확 줄어든단 말이지. 근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 쪼그라들어서 너희들 다시 30-40% 되라. 그러면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색지대를 우리가 침투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수호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전체 수호 세력을 분리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반민주 세력으로 고착되는 요 상황을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2번, 3번, 4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번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번 첫 번째 재판, 2번이 위증교사, 3번이 성남FC 사건 등 그리고 4번이 김성태 쌍방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번하고 4번은 대선 전에 일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대법 판결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3번은 절대 안 나오고 4번은 이재명 재판은 인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번과 2번은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야.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에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검찰이 전력을 쏟았구나. 대선 전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은 이거다. 그래서 3번, 4번은 어차피 덫에 가다서 이렇게 넣었는데 덫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 법적 공간이 너무 광범위해. 그러니까 3, 4번은 아니다. 3, 4번은 뭐 할 수가 없다. 1, 2번으로 집중하자. 1, 2번으로 집중하려면 기동 타격을 해야 된다.
1번에서 확 죽여버려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편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갑자기 이런 선거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분리시켜야 되겠네.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는 뭐 교수들도 시국선언 많이 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과 이재명 그 지지하는 세력 이거를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꾸 그 당에서 탈당한 전병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이 위기다. 이꼴 민주당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분열을 만드는 그런 상당히 영리한 전술입니다. 상당히 영리한 전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기동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갑자기 소름 돋았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제 본 뼛속 깊이 TK인데 근데 대구에 집에 갔더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찍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이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욕을 좀 하시고 요새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한다. 그렇지. 윤석열 그 XX로 이렇게 얘기를 지칭을 하시면서 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하나가 그런데 법원 선고 때문에 이재명이 되겠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 야 이거 되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이재명이 되겠냐? 나 진짜 그 꼴은 못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층이 또 생기는 효과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분석하신 거에 제가 뭐 그냥 잠깐 몇 명 만난 거에 불과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간다면 이게 기존의 회색층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안 나가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과거로 따지면 이제 네. 저 촛불 탄핵 이후에 안철수 지지층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탄핵 집안에서 나온 홍준표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었거든요. 안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제3의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촛불로 보수 진영이 어떤 몰락했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만들어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 주장들, 비판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이건 잔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을 몰아내거나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잔불들이잖아요. 그 잔불들. 그렇죠. 잔불들을 빨빨 꺼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여론조사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 꽃에 보면 탄핵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건 별개야. 네, 별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이 그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리얼미터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여론조사 꽃은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론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쭉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집결하게 된다면 소위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의 공간이 열리는 측면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때랑은 좀 상황이 들리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측면들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에 이런 뭐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어 전략 내지는 복구 전략입니다. 사실은 요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걱정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한 갈등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수 유권자층이 이 분열하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나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한동훈 대표도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고 이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이 지금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한동훈 대표가 뭘 주장을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변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 주장하면서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변화가 되기 전에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실망을 느끼고 민주당에 실망을 느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뭔가 나아진 모습으로 돼 있어야 그래야 이제 뭔가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했거든요. 이전 상황을 보면은. 근데 그 얘기가 뭐 진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에 이 잠복되어 있는 논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선거 나오기 전에 일단 우리 상황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1심 선고가 일단 나면은 이 난리가 날 것이다를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어떤 요런 이제 그동안의 어떤 들이받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관계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후에는 그런 관계는 이제 없는 거고 뭔가 단결을 하고 보수층에 대해서 저것 봐 저쪽은 이재명 대표 징역형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단결해가지고 저 징역형 나오고 민주당 저렇게 부적절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는 거에는 막아야 해. 민주당으로 정권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렇게 돼갖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게 정권 넘어가는 거지. 막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결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의 워딩이 뭐냐? 민주당의 집회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어떤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집회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판사 겁박 집회고 이재명 지키기 집회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 집회에 들고 나온 팻말에 이재명 지키자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이전부터 계속 그거는 판사 겁박 집회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왜?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고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탄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부 중도층에 가까운 유권자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끊는 거죠. 그 집회에 가는 건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판사를 겁박하는 집회이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쁜 일인데 예.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걸 끊는 거죠. 그렇지. 이러한 메시지 전략이고 그거 결국은 민주당의 유권자층이나 무슨 이 중도적인 유권자층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보수층 뭉쳐라. 요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끌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한번 30% 근처까지 가보자. 일단 복구하자. 이것이다 지금. 예. 광고 잠시 보시고 지금 그 여론 조작을 사실상 윤석열 캠프가 직접 한 거 아니냐라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 불법일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들이 확인되면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드립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뉴스타파 보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김건희 씨는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루머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군요. 아니 너무 한겨레 무슨 허위 사실인 줄 알았어요. 단독 보도 뭐 이게 루머로는 계속 떠돌았었는데 이번 정권은 루머로 떠도는 게 팩트가 되죠. 팩트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게요. 예, 기상천외. 이게 무슨 본인이 그러니까 2023년 지난해 12월쯤에 그때 뭐 이제 디올백 사건 나고 주가 조작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다시 불거지고 이랬을 텐데 요 그 역술인들에게 명리학자들에게 야, 저 감방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담을 한 유명 역술가가 예, 명리학자가. 예, 명리학자가 증언을 했어요. 나 상담 받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부류는 나는 역술인 아니다. 나는 그 정치 컨설턴트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 명리학자 유아무개 씨는 예. 진짜 그냥 땡땡 학술원이라는 걸 운영을 하지. 하고 있는 역술인이고 예. 공적으로 중요한 정치 고민마다 김 여사가 의견을 물어왔고 강남에 한대요. 강남에. 마지막으로 물어온 게 감방 가니 안 가니 그때 예. 상담 연락이 왔다. 2023년 12월에 나 감방 가는지는 굉장히 좀 걱정했나 봐. 아니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나? 상식적으로 저희가 자기 앞날을 누가 좀 물어볼 때 네.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일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냥 직접적으로 예. 저 감방 가요 안 가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예. 자기 안에 범죄 행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니까 그렇지. 알고 있어. 물어보는 거죠.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본인이 두려워하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게 상식적인 건데 아니 본인이 상식적으로 뭐 아무 죄도 안 질렀다. 그러면 뭐하게 물어봐. 무속신앙한테. 그럼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네. 제가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고 네. 제가 자꾸 주변에 오해받을 일이 생겨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저 감방 가요? 그게 마치 너무 내가 궁금했나 봐. 한 일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뭔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킬까 말까 그 목전에 있어.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들키나요 안 들키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1월 달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사과 문자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감옥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아유 뭐 구설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감옥 그때 1월이었어요. 그럴 거예요. 이 문자가요. 아, 근데 감옥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감옥 안 가니까 사과해도 되겠네? 내가 사과할까요 말까? 연결을 한다면 연동을 한다면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 확신을 못 갖고 사과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여간 감옥을 안 간다는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역술인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중요한 고비마다 역술인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본 방향에 맞게 갔던 거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감옥 안 간다는 안도 이후에 자기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명씨 지금 류 씨의 답변이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감옥 가나요? 했더니 안 간다. 은둔하면 된다. 기운이 좋아서 감옥은 안 간다. 이렇게 답변을 줬대요. 본인이. 그리고 은둔했어요 실제로. 그때는요. 그만큼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23년도 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느니 마느니 23년도 말에 12월 거의 이제 20 며칠 돼가지고 한동훈이 저 비대위원장 하겠네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를 물어봤는데 기자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법 앞에 뭐 평등해야 되고 이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한동훈이 직접적이구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감옥 가나요? 그런 두려움이 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비대위원장 한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 조건부 이후에 막 이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오고 뭐 이게 그렇네.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국면이 있었던 거고 그 시점이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이 되면은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때 이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문자 보내는 거고 이런 국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처음 안 거는 2019년에 검찰총장 할 때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검찰총장 할 때 유튜브 보다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연락을 해서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 알았다. 예. 그때 사주풀이하면서 좋은 만남을 받고 이후에 만남을 갖고. 예, 최소 5-6번 예. 상담을 해줬는데 예. 자동 삭제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분이 지금 한 명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 분야별로 7-8명이 더 있다. 아, 명리학도 분야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풍수, 관상, 사주, 미래 예측 등 주술래 분야별로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는 저 간방 가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좀 그 미래, 약간 미래와 관련된 거는 이분 담당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슨 뭐 이 날짜를 잡거나 뭐 이런 것도 다른 담당이 있는 것 그렇습니까? 같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저기에다가만 해도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풍수 관련된 거는 이제 다른 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근데 구약 성경은 왜 외우셔요? 저 사람은? 사주 관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위험을 그러니까 이게 부배하는 거 아닐까요? 아, 기독교와 명리학 쪽으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궁정 마법사의 팀이 있는 거죠. 네. 길드가 있는 거죠. 궁정 마법사 길드가 있고 네. 그 길드에서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지금 하는 시스템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럼 이 네. 길드에서 뭐까지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길드의 사주 담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사주를 딱 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김건희 여사한테 회신해가지고 이 사람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 데이터를 오케이 한 다음에 대통령께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아니, 저거는 완전히 엉터리 사주지. 시가 없는데 거기에는 이력서에는. 그렇죠. 아니, 만약에 봤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지금 7-8명이 분야별로 있다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게 네. 국정농단이에요. 네. 뭐냐면 개인적으로 본인 간방 가는지 안 가는지 전 보세요. 100번 봐도 되고 1000번 봐도 됩니다. 본인 돈으로 그냥 보세요. 그런데 국정을 우리가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그럼 국무위원 임명하고 비서관들 다 임명해가지고 비서실 통해서 공적으로 처리할 일을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가서 뭐 무슨 분야 관상 보고 뭐 보고 풍수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 뽑을까요? 말까요? 영부인이 활동할 게 있는데 이 본인 감옥 가나요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은둔하면 된다 그 말 듣고 150일 동안 외부 활동 안 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영부인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렇지. 본인이 그 150일 동안 감옥 안 가려고 명리학자 말 듣고 은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이게요. 제가 이제 감옥 가나 저도 이걸 하다가 한 2-3주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갖다 물어보고 난리야 이랬거든요. 네. 아야 아무리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이 드러내놓고. 예,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 예. 또 하나는 이 김건희 씨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역술인이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감옥이 사실이라니까, 야 이것도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예를 들면 역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 부인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게 움직이는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야 이게 뭐지?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국정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만 워낙 개입을 많이 했으니까. 네. 전 그런 면에서 야 진짜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김건희 씨는 계속 국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그러니까 단톡방 만들어서 여론 공작을 했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유포했다. 그런데 그 단톡방이 공식 캠프 조직이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단 말이죠. 왜 근거가 뭐냐? 그 단톡방과 관련해서 이런 단톡방이 공식 캠프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대선 전에 하니까 당시에 공식 캠프에서 정책본부에서 오마이뉴스 단톡방 오마이뉴스 단톡방 보도 관련해서 대체 대화방 등 주의 요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대체 대화방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자. 그게 전략조정회의 결과 보고 정책본부의 2022년 3월 2일 결과 보고에 문서로 나와 있으면 그냥 역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단톡방이 있었고 쟤네들이 관리를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대체 대화방을 만들고 주의하자. 앞으로는 3월 10일 선거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 불법이잖아. 이거 단순한 거죠. 만약 이렇게 회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공식 문서로 그러니까 있잖아. 오마이뉴스에 고소 고발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사실로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그다음에 미신고 불법 선거사무실 문제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아직 보도 안 됐습니다만 뉴스토마토에서 얘기했던 겁니다만 소위 성향 분석을 한 명태균 씨 성향 분석을 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에게 넘겼고 그렇지. 당대표가 그걸 소위 이 당원 투표만 하는 담당하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줬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오늘 거기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인가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했죠. 이야기했죠. 2명의 이 사실을 별도로 확인한 두 사람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국민의힘 의원이었어. 전직 의원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실명으로 못하겠다. 익명으로 얘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할 때 경선에서 당원들 여론조사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성향을 파악한 데이터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는 여의도 리서치 연구소에 당원들 책임 당원들 투표하는 담당하는 조사기관에다가 그걸 넘겼다. 그렇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익명으로 다른 루트로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이 사람들은 실명으로 못하겠다. 익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청한다. 당신들이 계속 익명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탁인데 실명으로 얘기해달라. 이거야말로 이제 경선을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부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시작부터 불법으로 시작됐어. 중간에도 온갖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은 탄핵의 사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전반을 갖다 붕괴시켜버린 헌정사상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 그 단톡방에 올라온 사실 허위 사실 공표된 그 허위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옆집이 불법 선거사무소다 라는 소문을 막 그 단톡방에서 막 돌린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후보 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 공표죄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렇게 공식 보도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드러나도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거는 저 보도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